언젠가는 소설이나 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추천을 해줬던 책입니다. 제목은 연필로 고래 잡는 글쓰기라는 책이고 표지에는 글 못 쓰는 겁쟁이들을 위한 즐거운 창작 교실이라고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작가는 다카하시 게니치로라는 분인데 책 날개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평론가. 1951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과 평론, 희곡을 발표하던 열혈 문학 소년이었지만 대학 시절 가담한 학생운동으로 체포 구금된 이후 극심한 실어증에 빠지면서 10여 년간 언어를 멀리하게 되었다. 1970년대를 자동차 공장과 철공소를 떠돌며 육체 노동으로 연명하던 그에게 글쓰기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줄 유일한 치유책이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는 정말로 프로 작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거나 프로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자체를 즐기고 그 글쓰기가 자신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의 성장을 돕는 방법으로서 아주 유용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1979년부터 나는 이 컵이 좋아라는 단순한 문장을 매일 쓰는 실어증 재활 운동으로 다시 연필을 잡게 되었고 글쓰기를 통한 꾸준한 치료를 통해 마침내 일본 현대문학의 기리나로 우뚝 서게 된다. 이 작가의 저서로는 사요나라 갱들이여,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 겐지와 게니치로, 많이 들어본 책의 제목도 있네요. 번역가는 양윤옥 선생님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번역한 문체를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책들도 여기 있습니다. 양윤옥 선생님은 철도원, 장미도둑,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남쪽으로 튀어, 도쿄타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철도원과 도쿄타워를 봤었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하게 중간중간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소설 교실이나 소설 쓰는 법 같은 책을 읽고 소설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절로 소설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문과를 나왔다고, 문예창작과를 나왔다고 작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영화를 전공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영화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닌 거죠. 10페이지에 소설가는 소설 쓰는 방법을 자기 혼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진실이라는 건 알고 보면 대개는 실망스럽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멋도 없고 그저 그런 얘기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소설가 대신에 음악가나 화가나 수학자나 건축가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모두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진실이란 멋이라고는 없지요. 굉장히 위트 있는 방식의 글쓰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진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대개는 실망스럽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소설 쓰는 방법은
누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소설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스스로밖에 그 길을 찾아낼 수 없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이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걸 말해서 미안해. 불편할 수도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당당함, 자신감, 그러면서도 솔직하고, 게다가 이 작가는 굉장히 폭넓게 사고하고 있어요. 소설가 대신에 음악가나 화가나 수학자나 건축가라는 말을 넣어보라. 모두가 딱 들어맞는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겠죠. 불편한 진실. 11페이지에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소설들은 그 소설가가 마지막에 오로지 혼자서 더듬더듬 가 닿은 길, 그 길을 걷고 또 걸어 들어간 저 먼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설을 써내는 방법 같은 거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작품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본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했던 말들은 대부분 이걸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걸 만들기에는 첫 번째로 돈이 부족하고 기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너희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었고, 그건 굉장히 타당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처음 일을 하는 시기였고 이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그런 우려와 걱정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만들어져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결과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에 써져 있는 것처럼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문학이든 건축가든 음악가든. 15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한창 내 소설을 쓰는 중에도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에 쓰는 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맙니다. 이를테면 소설이라는 놈은 대체 어떤 놈일까? 어째서 재미있게 나오기도 하고 재미없게 나오기도 하고 잘 팔리기도 하고 잘 안 팔리기도 하고 걸작이 되거나 타작이 되기도 하는 걸까? 시나 단가나 하이쿠나 희곡이나 에세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 만화나 게임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더 뛰어나고 어떤 부분이 뒤떨어진 것일까 하고 뭐 계속 그런 생각만, 즉 소설에 대해서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설교실이나 소설 쓰는 법에 관한 책을 읽어도 소설을 써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설 비슷한 것을 써내지 못하는 것은 그 저자의 시선이 과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자가 예로 든 작품, 인용한 작품, 그리고 독자를 향해 이런 식으로 쓰시오라고 권장하는 작품들이 모두 과거의 소설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과거의 소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소설들은 모두 다 과거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 소설도 과거의 소설을 읽어본 덕분에 탄생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소설에는 몹시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설이라는 게 원래부터 그 가장 깊은 지점은 미래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작가가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하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작가가 소설을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광대한 평원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슬며시 도망쳐 나온 소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곳이 아무리 지내기 편한 장소이더라도 앞이 툭 트인 높직한 산 언덕에 앉아 아득히 머나먼 지평선 어디쯤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녀는 뭔가 몸의 저 깊은 속에서 쿡쿡 치고 올라오는 듯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건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이윽고 소녀는 그 마을을 한밤중에 홀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평원의 어딘가에 새로운 마을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소년이 그 마을에서 한밤중에 살그머니 그의 용감한 선조 중 한 사람이 그랬듯이 홀로 빠져나갑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란 언어의 한계이며 그것은 문학의 한계 그 자체다. 지금 이곳에 있는 소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쓰게 될 새로운 소설은 그 한계 너머에 있는 인간을 그려낼 것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저 너머에 가고 싶다는 인간의 근원적 바람 속에 그 단초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이 우주에 우연히 태어난 신비하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에 들러붙어 있는 본능,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가고 싶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벽 너머로 가고 싶다. 라는 본능이 소설을, 넓게 말하자면 그 모태인 문학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인간 존재와 똑같이 참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 성질상 절대로 낡아버릴 일이 없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느 소설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지나치게 긴 서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요즘 내 책상 위에 이 소설을 갖다 놓고 작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책장을 가만히 펼쳐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각성을 위한 약인가?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본능적으로 품고 있는 소설이라도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소설이 아닌가?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작가의 정신적 튜닝이 아주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튜닝이 어긋난 혹은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작품을 몇 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과 우리 사이에는 큼직한 벽이 있어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신의 튜닝이 어긋난 척하는 사람들의 작품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의 튜닝이 아주 조금 어긋나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러 버릇하는 세계의 바로 곁에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무한히 머나먼 것처럼 생각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작품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냉큼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흥 하고 한마디로 치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 작가 앞에 이 작가를 위해서만 뻗어나간 단 외줄기 길의 저 먼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설들은 모두 꼭 닮아 있습니다. 모두 조금쯤 슬프고 고독하고 완고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그저 자기 앞만을 골똘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줄기 길이 어떤 엄청난 기적에 의해 이윽고 갑자기 사람들이 사는 광대한 토지에 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습적으로 걸작이라든가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몹시 드문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외줄기 길은 결국 다른 어떤 길과도 섞이는 일 없이 넓은 땅에 가닿는 일도 없이 사라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작가 또한 잊히고 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나는 이 작자가 지나치게 머나먼 저 너머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 작품은 인간이라는 이 오만한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에게 신이 내린 벌의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 가까이에서 즐거운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엄한 레슨을 견뎌야 하는 음악이 아니고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오빠 한 사람과 나. 오빠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플루트를 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만 내가 3살이 되어서 오빠는 교통사고를 만나 플룻을 못 부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빠의 플루트를 손에 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서 사흘도 안 되는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라버니는 이제 못 만나? 내가 어머님께 그 질문을 했던 것은 오라버니가 죽고 틀림없이 저 세상에 다 보내고 난 뒤, 그때까지 나는 오라버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언젠가 불쑥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나의 질문에 어머님은 무언가 대답해 주셨으나 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안 들려. 내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게 대답해 주시옵는 어머니에게 죄송했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에게 말하자 나를 이비인후과에 데리고 가서 귀에 수술을 받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 덕분에 귀는 엄청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음악은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플루트의 음색이 부족했다. 이거 안 써? 라고 누구에겐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오라버니가 썼었지만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쓸 사람이 없어졌어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는 오빠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울어버렸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도 어머님들은 나를 달래지 않고 자기들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울고 있던 내가 문득 울기를 그치고 주위를 둘러보자 죄다들 웃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웃고 있나요? 소문난 베이컨이라는 소설이고요. 네코다 미치코라는 작가의 글이라고 합니다. 책 하단에 이 소설가에 대한 설명이 짧게 있는데 주부 생활사가 주최한 제1회 준원소설대상 최종 후보작에 오른 신인 여류 소설가 작품 소문난 베이컨은 본선에 낙선했으나 다른 잡지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특히 다카하시 게니치로와 수필가 마스노 고이치가 이 작품의 독창성을 격찬하였는데 맥락이 닿지 않는 스토리 전개와 퇴고를 안 한 듯한 뒤죽박죽 구성, 수많은 오탈자와 엉망진창의 경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글에 대한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설명을 보자면 죄다들 어찌하여 웃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주인공의 행동이나 말이 불가해하기 때문입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죄다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다들과 다르면 당황하여 죄다들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건 이미 무슨 천성적인 본능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죄다들 쪽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공은 아니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할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도 이 소설을 읽으면 웃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분명 당신도 그렇겠지요. 이 독선적이며 웃기는 작가에 대해 미간을 찌푸리며 웃고 웃고 또 웃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퍼뜩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소설은, 넓게는 문학은 웃고 있는 죄다들 쪽이 틀린 건 아닌가 하는 고독한 의심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 자, 출발합시다. 소설을 쓴다라는 우리의 여행으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정말 긴 서문이었어요. 다카하시 게니치로는 이 책에서의 서문에서 자신이 문학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낭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작가가 서문 마지막에 썼던 자 출발합시다.
소설을 쓴다라는 우리의 여행으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조차도 소설이라는 기차에 태워져서 무작정 여행을 하고 싶게 하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